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6월 2일로 다가온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3차 토론회는 그중 마지막 순서로 각 당의 대표들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그리고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5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앉으신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 옆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당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송영우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별로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1분씩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5분 주어지고요. 자유토론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 이어서 각 토론자에게 주도권을 드리면 그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다른 토론자들을 지목해서 상호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 소속 정당이나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로 46 희생장병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아직까지 슬픔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쳐보겠는데요. 먼저 토론자 전원께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를 보면서 국가 재난 대비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당은 현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대북 관계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부터 말씀하시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모두 1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천안함 장병들, 또 한주 구조대원, 또 검량호 선원들의 그 무억하고 숭고한 그 희생에 대해서 또 그 연령들 앞에 맹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상가 위로와 조의를 드립니다. 그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한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이명박 정권은 국방의 안전과 관리, 위기 대응 관리와 그 능력, 그 체제 자체가 엄청난 허점이 드러났다, 무능함이 드러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사과 한마디 100배 대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안보가 튼튼한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 장소는 100년도, 즉 NLL 근처입니다. 군이 완벽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도발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는 집단인지를 그동안 등한시하고 사실상 방심해왔습니다. 물론 진실규명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집권층으로부터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느니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북풍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국가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천안함 희생장병 46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9일 연결식 유가족의 오열 속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정부에 강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 있던 건 간에 우리 군과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가 그렇게 허술한 것인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주 충격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다시 바로 세워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을 주문합니다. 예.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초기 대응이라든지 사후 수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또 무책임한 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점도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회복하고 집권층이 회복해야 그래야 국가 안보도 지켜질 수 있고 튼튼한 국방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천안함 장병들의 그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각 당의 대표님들은 이제 정치인들인데요. 우리 정치의 책임은 없는지 오늘 이것을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할 때 일본이 하와이에 진주만을 습격을 했는데 그랬을 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걸 정치인들이 잘 국민들을 갖다 잘 수습을 해서 대응 태세를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들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초당적으로 왜 외교 안보를 해야 되는지 또 오히려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들을 더 혼란시키고 분열시킨 건 없는지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자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고요. 2년 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김인식 감독인가 이분이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들의 답변, 원인 파악에 대한 신중함부터 이 위기관리 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의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정치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함께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안함 사태와 국가 안보를 주제로 해서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한 토론자당 자유토론에 주어지는 시간은 5분입니다만 이 5분을 나누어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토론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다른 토론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 회 발언 시에 가급적 2분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일 경우에는 말씀이 조금 줄어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발언 기회를 잘 나누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부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기관리 체제, 위기관리 통제 관리 체제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중앙통제 관리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지하 방가에서 청와대 방가에서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4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조직과 또 능력을 갖춘 사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소위 컨트롤 타워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도 아주 허술했습니다. 합참본부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육해공군 모든 정보와 군의 병력을 합친 중추기관입니다. 여기서 통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거기에 천안함 침몰 사고가 났을 때 공군은 1시간 18분 뒤에나 현장에 왔습니다. 또 사람을 군환하는 군환함, 또 기뢰나 어뢰를 이제 청소하는 소해함, 이런 것들은 사흘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총체적인 대응 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의식입니다.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성에 대한 항상 긴장하고 대처하는 그런 안보의식이 결여된 데서 온 것이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발언을 이어가실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 천안함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처음부터 위기관리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NSC의 사무처를 없애고 또 이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지하 벙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기관리센터를 경제상황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는 안보에 대한 과신, 아마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안보는 잘할 것이다라고 국민도 믿었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처음부터 위기관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천안함 장병 46명과 한주호 준이와 또 금양호까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 대통령께서 초기 대응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엊그제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아주 질책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러한 사고를 야기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즉각 문책해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우리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님께서 이 천안함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우리 해군이 방어를 잘못한 거는 뭐 그런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공격한 사람이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 필연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과 정부가 책임이 없냐?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책임이 다 있죠. 앞으로 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오늘은 이 자리에는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평소에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군의 지도부의 안보의식이 해이됐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한 점은 없는지 오늘 이런 것도 우리 다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그 위기 관리 체계에 관한 그 수없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히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초기부터서 정부가 사실 그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많이 나와서 과거에 없어졌던 카더라 방송이라든지 햇단의 소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그 원인과 진상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러한 국가안보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탈이념적인 실사구시의 정책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사태가 밝혀지기도 전에 불필요한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 조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군 통수권자 총책임자인 이 대통령과 군 당국자는 국민 앞에 지금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든 간에 전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의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가리고 숨기고 덮고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군당국의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내야 됩니다. 미군과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증거, 자료와 같은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의혹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 위기 관리 이 부분들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체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 관계에서 1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이 서해안이 평화협정지역으로 돼서 공동의료구역을 하는 것이 14선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도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도 예방되었지 않는가. 그래서 예방 차원의 평화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시간이 많이 남으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여기 제가 우리 강기갑 대표 국회에서 연설한 걸 보니까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4월 달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우리 정부가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의 연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문가들은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강기갑 대표께서는 계속 우리 정부가 가리고 숨긴다 그러고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계속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오늘 이런 현실 앞에서도 계속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 네. 가리고 숨기고 덮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도 많이 했죠. 부표도 설치 안 했는데 함수가 침몰한 지역에 부표를 설치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그 진상이 확실하게 발표되기 전에는 선거법 판단이나 이런 의혹들을 정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충분한 그런 진상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초긴장 상태 갈등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길가 나짓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증거나 정보들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의혹적으로
제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불안을 증폭시키고 남북 갈등과 대결 국면을 더 키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지금 강기갑 대표께서 14선언을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햇볕 정책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8조 8천억을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북한이 이번에 천안함 사건의 배후라면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아무리 8조 8천억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치 그 말씀은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북관계라는 것은 이중적 구조입니다. 평화적 공존이라는 그러한 구조와 또 군사적 대결이라는 구조, 모순된 이중구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평화적 공존의 상대방이지만 동시에 17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바로 상대방, 무력 도발의 가능성을 가진 주적입니다. 평화적 공존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적 대결 구조를 경시하거나 한다면은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바로 천안함 사태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은 평화적 공존 구조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적 대결 구조를 경시하고 도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정권도 이제 정권을 잡은 지 2년 반이 돼 갑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적 대결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고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모순된 이중 구조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제 물론 진실규명이 밝혀질 걸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만은 말로만 외교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응징을 할 그러한 의사를 국민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신청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강기갑 대표님 말씀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14 합의를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14선언이란 거는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하기 2달 전에 한 것인데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햇볕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된 국민적 합의가 좀 부실한 합의였죠.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하여간에 14 합의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강 대표의 말씀은 북한이 했다는 걸 강 대표야말로 제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강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북한이 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합의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예. 이어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그 14선언에 보시면 서해를 그 긴장의 바다가 아니고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노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과거에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이것을 남의 탓, 과거의 탓으로 돌릴 시점이 지금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었는데 지금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립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국방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등을 잘 판단해 보시면 지금 남의 탓할 때가 아니다. 정말 이 정권이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잘못된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기밀주의입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정보 독점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 어느 누구도
천안함 사고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직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와서 설명한 거 말고는 아무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는 모두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지나친 기밀주의 때문에 아무도 이 상황을 원인 규명하는데 제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민주노동당 한기갑 대표. 예.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 14선언이 이행됐다면 이런 사건이 예방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건을 북쪽이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해 지역을 14선언 중에 서해 지역을 평화협정 어로구역으로 정하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됐다면 서해에 긴장관계가 생길 리가 없고 한미 군사훈련을 이렇게 고강도의 군사훈련을 이렇게 그 지역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도 생기에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인 규명 자체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단적 그런 판단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께서 신청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햇볕 정책이라든지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은 시기가 이릅니다. 20세기 탈냉전 이후로 특히 21세기의 그 안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확고한 그 군사력의 우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웃 간 또는 국가 간의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 간의 공존의 협력을 모색해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1세기 안보의 주요 요소입니다. 이 포용 정책, 햇볕 정책도 그 전제 조건이 확고한 국가 안보 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어서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님. 우리 정세균 대표님하고 여러 야당 대표님께서 원인 규명, 진실 규명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예. 거기에 관해서는 뭐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고가 늦었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직무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우리 군의 그 방어 태세에 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 총괄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원인 규명, 진실 규명에는 왜 우리의 방어 태세가 허술했냐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누가 우리의 장병들한테 이렇게 어뢰를 쏴서 수십 명을 갖다가 금요일 저녁 쉬는 시간에 죽였는지 그것을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말씀들도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송영호 대표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이회창 대표나 정세균 대표. 네. 송영호 대표님. 이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로 요즘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연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천안함 사태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태는 우리의 군의 경계태세와 위기 대응 시스템의 실패로 발생한 것이지 만약 어떤 외부 위협에 즉각 대응하거나 보복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에도 이미 북핵 및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고 북한의 위협도 상존한 상태였으며 당시 미국 측으로서는 그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작권의 전환이라는 것은 미군의 주도에 한국군이 지원한 그러한 그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계속 주둔하고 해구산도 계속
그 보호가 여전하면서 또 유사시에는 미군의 증원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그 전환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동북아 안보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요소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꺼내 또 다른 국론 분열을 일으킬 시기가 아닙니다. 추후 예컨대 내년 후반기에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 또 우리의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해 가면서 그 연기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군은 효율적 군사력을 증강해서 전작권 이양을 위한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국가안보에 자신이 없는 그러한 정부는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전작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말씀에 덧붙여 주실 분께서 발언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교 안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초당적으로 해야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정당의 대표님들이 다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마다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른 게 노출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 텔레비를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도 각 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지각금이나 일으키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제 사실 의견을 말씀드리기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만약에 이것이 북한이 한 소행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이란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그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전시작전권 전환 이것도 전부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죠. 무슨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다가 한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가 있어야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들 전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것이 뭐 저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은 각 당의 정책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자리니까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먼저 정세균 대표께서 발언 기회 신청하셨습니다. 네, 정 대표께서 초당적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초당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집권 여당의 잘못된 것을 그냥 가리고 넘어가는 것이 초당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정권이 안보 관련 기구를 개편하기로 지금 결정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권 초기에 NSC를 무력화하는 등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를 유발한 것, 안보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즉시 문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님. 네, 이 정몽준 대표께서 초당적 하시는 거 사실 저는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처에서 정부나 여당이 잘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몽준 대표께서는 직접 비판하시기 어려울 거고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세균 대표께서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아주 반대 의견입니다. 공격자와 또 방어자의 위치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자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따로 논해야지 방어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공격자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 같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햇볕 정책은, 과거 정권의 햇볕 정책은 북한을 그런 공격자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실패해서 오늘의 공격이 왔다면은 과거 정권이 아주 원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근데 방어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방어 잘못했습니다. 이 점은
한나라당 또 정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공격자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과거 정권의 탓을 물을 게 아니다. 이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노동 강기갑 대표님. 네. 저희 민주노동당 초당적으로 국가 안보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이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데는 도저히 저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장과 대결의 그런 남북 관계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화해와 평화의 그런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대결과 긴장, 불화의 관계를 가는 것은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놓았던 그런 관계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정책 방향이 저희 민주노동당은 전혀 다르고 또 이명박 정권도 이런 평화와 공생 공존의 그런 관계로 정책 대전환이 일어나야 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만 22초가 남았는데 그 안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72년에 나온 7.4 공동성명을 포함해서 14 합의까지 모두가 다 화해, 평화, 교류 정책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와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인지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평화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천안함 사태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펼쳐봤는데요. 5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가 안보가 다 중요한 사안임에는 같이 동감을 하셨지만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각 당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한 분께 토론자 한 분께 드리면 그분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다른 토론자들을 지명하셔서 답변을 들어보시면서 이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께서 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실 텐데요. 다른 답변자께 질문을 요청하실 경우 이 단답형 질문은 예외입니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한 40초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몽준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육 기지에 영국 그 한반도 전문가가 쓴 글 중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잃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정부가 대선 시에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그 비현실적 대북 정책을 내놓은 이래 지금까지 그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동안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물론 양측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그 실질적 그 대화와 교류 협력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6자 회담도 열리지 않고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천안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 가운데는 이 사건이 영구 미제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에서 이 북한 내 소행이라는 것을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직 그 북한이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이러한 그 대북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이 한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와 위기관리 무능을 덮고서 지방선거의 쟁점을 안보 문제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 대표께서는 이 4월 16일 사건의 책임이 북한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과연 어떤 조치가 우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은 오랫동안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잘 거기에 가서 동의를 하실 텐데요. 뭐 처음에 질문하실 때는 뉴스위크 무슨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기 정당의 각 대표님들이신데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되면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지금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 우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비핵 개방 이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핵무기가 있는 상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난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든 가능한 조치를 저희들은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외교적, 군사적 모든 조치를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몽준 대표님이 인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 대표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남북관계 평화적 관리가 모든 대통령이 다 아마 함께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믿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4월 20일 날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우리 정몽준 대표님, 이해창 대표님, 저 이렇게 청와대에 갔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천안함 진상 규명을 좀 하는데 입법부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그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4월 28일 날 국회에서 특위 구성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켜 놓고도 한나라당이 특위 명단을 내지 않아서 지금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이 그렇게 겁이 나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숨길 게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철저한 기밀주의, 또 정보 독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몽준 대표께서는 이 4대강에 이 군인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병대가 준설토를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공군 비행장터에 준설토를 쌓아놓음으로 해서 사격 훈련을 매일 하던 것을 주 3회로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 만약에 저희 한나라당이 천안함 관련 특위의 구성과 활동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 대표님이나 여기 계시는 이해창 대표님도 우리 그때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우리 정세균 대표님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백령도에서 민군조사단이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무슨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우선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조사가 아니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특위를 했고요. 예. 특위 구성이 처음에 다소 지연된 것은 뭐 기억하시듯이 위원장을 여당이 하냐 야당이 하냐 그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냐 의석수로 하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 아주 고질적인 병이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이해창 대표님이 중재를 해 주셔서 그것은 원만히 됐는데 예. 지금 하여간에 이 활동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로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왜 군 공병이 동원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군 공병부대가 예. 뭐 일부 도와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간에 저도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시간은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이번에 주도권을 주시게 됩니다. 뭐 앞서서의 답변을 포함해서 주도권을 주시고 상호 토론을 벌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정권에서는 NSC라는 걸 만들어서 그도 뭐 열심히 했는데 왜 현 정권에서는 NSC를 갖다가 경제 위기에 실를 해가지고 이 국방에 대해서 좀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NSC 사무차장을 했던 이종석 사무차장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언론 보도 난 걸 보면 NSC라는 곳이 무슨 자주파, 동맹파 간에 서로 주도권 싸움 한다는 기사가 자주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 건지 오히려 국가안보 기관들을 갖다가 그 의혹을 갖다가 훼손시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고요. 이종석 차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 미사일 문제에 중국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를 했지만 북한이 가장 위협하고자 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잘 못 알아들을 이상한 궤변을 해놨는데 지난 정권의 NSC가 국가안보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여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위기관리센터를 소위 말하는 그 워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제상황실로 개편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 위기관리센터가 과거처럼 잘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이번에 그 이 천안함 사고가 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4번에 걸쳐서 비상 이 안보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의 그 청와대와 이 그 해군 작전사령부와 또 이 정부, 이 국방부의 상황실 등등이 제대로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전화도 제대로 그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NSC를 무력화시킨 것이 지금 안보 체제에 구멍을 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특히 아까 그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관련 기구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정권 들어와서 안보 관련 기구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종석 그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종석 씨 대변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NSC를 무력화시키는 등의 조직 개편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는 공인된 그런 평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몽준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보 부분을 공개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전문가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작전 상황 일지, 한국 해군 전술 자료 체계, 열상 감지 장비, 천안함 전담 부위 교신 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돼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근거 자료나 정보들이 국민들 앞에 알려지고 또 좀 어떤 근거 자료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정보라는 것은 군이 그냥 혼자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이 의혹을 해소시킨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 대표로서 공개하는 입장을 가질 수 없는지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적으로는 강 대표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건 워낙 큰 충격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와 그 군사 기밀 사이에 어느 정치적인 고도의 균형 감각을 한번 발휘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국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국방위원회는 각 당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대표님. 그분들한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 마지막 임시국회 날에 특위 명단을 제출 안 해가지고 결국은 본회의가 무산됐고 그래서 특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빨리 지금 임시 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야쪽에서 소집해서 빨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좀 주시죠. 바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우리 정세균 대표님, 이해창 대표님이 이제 특위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 후에 며칠 후에 뵈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좋은 절충안이 나와서 바로 됐는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균 대표님하고 자주 뵈면 그런 거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저는 매일 뵙자고 그랬는데 제가 제 잘못으로 자주 뵙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거 바로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쪽이 어차피 핵을 보유 지금 개발을 했는데요. 부시도 실패한 비핵 개방 3천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한국 정부는 북쪽을 설득하고 또 화해와 평화의 그런 쪽으로 가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과 긴장 관계만 계속 지속시켜서 과연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핵 개방 3천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신감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지금 이게 어려운 질문이셨는데 제가 답변 시간이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났습니다만 이 네, 핵무기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우리 강 대표님께서 어차피 만들었다. 부시 대통령도 실패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뜻 들을 때 어차피 만드는 거 그거 인정하자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건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계셔보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해석을 잠깐 하지 계셔보시죠. 마세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듣는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력 도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핵무기라는 거는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 또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그 자체가 바로 무력 도발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무력 듣도록 도발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전에요. 네. 질문이 대답 시간을 주고 질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 듣다 보면 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사회자가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몽준 대표와 정세균 대표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정몽준 대표께 지금 이 이명박 정권은 중도실형 정권이다 이렇게 표방합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나 정부나 이념이 있고 국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수단이 바로 실용인 것인데 이 실용이라는 말 앞에다가 중도, 즉 좌도 우도 아닌 중간 지점에 중도라는 말을 붙여서 마치 이것이 어떤 실체적인 이념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즉 필요하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고 또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같은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 중도 실형을 내세우면서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의 근본적인 인식을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도 실용의 뜻을 정몽준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대표께는 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정 대표가 발언하신 걸 보면은 이 한 번도 북한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뭐 실종자 수색이 급하다든가 또는 사망자에 대한 애도 또는 안보의 구멍이 뚫렸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만은 한 번도 북한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났을 때 과연 배우가 누군가 가능성이 어떤 배우자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때 국민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 대표께서는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중도 실용이라는 우리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중도 실용 말씀하실 때 그때는 제가 당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당 대표였으면 좀 더 확실하게 저도 좀 확인 좀 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요즘은 국정 철학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정치인은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두 발자국 앞에 가면 안 되고 반 발자국만 앞에 가야 된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네, 정세균 대표님. 네, 저는 남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권위 있는 기구나 전문가들이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의 책임이라느니 누구의 소행이라느니 예.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경박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국민들도 대단히 많으시다고 하는 점을 이해창 대표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천안함 사태와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5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시간과 또 토론의 규칙 때문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습니다만 첫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8분야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 지방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아서 각 당이 모두 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함께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선거 결과가 향후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각 당은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계시고 각 당의 전략과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권 집권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집권 전반기 2년 반 동안의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또 이명박 정권이 2년 반 동안 실정을 한 부분에 대한 심판의 계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생활정치에 관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국민과 소통해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무리하게 그리고 법도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교체함으로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꼭 승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말씀하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중간 평가다, 중간 심판이다 하는데 뭐 그런 말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5년밖에 안 되시고요. 처음에 1년은 준비하는 1년이고 뒤에 1년은 마무리하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은 3년밖에 안 되는데 이 3년을 또 가운데를 갖다가 흔들어 놓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잘하는 건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하는데 그 이유가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지금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선진국도 흔들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중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좀 잘한 점은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말씀하시죠. 정말 잘하는 같이 힘도 실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양극화를 더 심화 극대화시키는 그런 정권이다. 그리고 차별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또 재벌 중심, 재벌만을 위한 그런 정권이다. 감세 법안 통과시켜서 12년까지 91조 이거 감세 법안 효과 그 결과가 지방지자체 시군 단위 약 300억 지방교부금이 축소되었습니다. 중앙집중 수도권 규제 완화시켜서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다. 4대강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선거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심판 구도를 해나가서 심판을 해야 된다. 예. 또 지방 권력도 이제는 교체해야 되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발언해 주시죠. 네,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그건 어차피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러한 정권의 심판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같이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신의를 배반한 행위, 또 천안함 신문에서 보듯이 국가안보의 구멍이 뚫린 그러한 실정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지방선거는 새롭게 지방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과 밀착해서 안주하는 부패 세력들을 일소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이번에 닦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크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관철과 4대강 사업 등을 반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그리고 여성, 노인의 복지 문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여 민생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분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통 부재와 국론 분열, 민주주의의 후퇴, 국가안보태세의 해이 등으로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우선 지방정부부터 교체해서 궁극적으로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야당이 수권정당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는 진정한 대안세력으로인지를 평가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그간 이 선거연대와 정책공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주장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별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벌이겠습니다.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에 대해서 각 발언자들 모두 다 5분씩을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순서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 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토론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송영호 대표님께서 아까 천안함 사태 저희들이 토론할 때 뉴스위크라는 잡지에 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뉴스위크 기사를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2달 전인가요? 뉴스위크에서 표지인물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싣고 전 세계에서 제일 경제 위기를 극복 잘하는 분이다. 그래서 표지인물 난 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들 야당 대표신데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여당 대표고 네 분은 야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분들은 말씀만 하시면 여당이 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다 그러는데
좀 최소한의 균형 감각은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를 제일 먼저 회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격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여당하고 야당이 다른 점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당 소속이고 다른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거, 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지지 기반이 경상도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이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논지를 좀 지방선거로 좀 그래가지고 몰아주시겠습니까? 이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물론 야당에서는 여당을 어떻게든지 이제 뭐 비판을 뭐 하셔야 하겠지만은, 그 최소한의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이 그 야당으로서도 장기적으로 야당에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 또 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다음 발언 민주당 정세균 대표. 뭐 말씀드리기 좀 미안한 측면도 있지만 그 여당은 그 책임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당이 여당의 둘러리를 쓰는, 그러니까 여당이 잘못하거나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냥 오냐오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 원래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원래 야당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대표께서 이 경제를 잘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과 이 정권 또 한나라당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부가 경제를 잘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누가 계신지, 정말 서민 생활은 어렵고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줄고 또 근로 조건은 나빠지고 서민과 중산층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 내용을 정 대표께서 한나라당 여당 대표이신데 전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민생 탐방을 하시든지 이번 지방선거 때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좀 실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의 물꼬를 지방선거의 전략과 의미를 조금 몰아갔으면 합니다. 네, 다른 분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정세균 대표님 말씀 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아직 서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전체의 여당은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이 크죠. 그래서 좀 우리가 진짜 넓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나라들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큰 경제라고 그랬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일본도 지금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경제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끌고 갔다. 제가 이런 얘기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서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세계에서 가장 경제 위기를 많이 극복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민 경제를 보면은 서민들 경제 부도가 났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갈수록 산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한나라당은 여당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비정규직화 되고 비정규직이 사내하청 용역, 일용직, 또 인턴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408만이 넘어서고 있고 중소상공인들 지금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SSM 이거 국회에서 상생법과 유통법 상정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가지고 그 상생법 통과 안 시키고 있습니다. WTO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내용도 다릅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가면서 한국 경제 위기 극복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서민 경제는 아예 제껴놓고 재벌들 대기업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이 저희가 이제 자유토론 시간이긴 합니다만 주제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몰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답변 시간을 좀 많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분이라는 시간이 네,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다른 주제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제 화두를 내놓으니까 경제 얘기가 됐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권은 또 정몽주 대표께서도 이 정부가 대통령이 경제를 잘 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신 말씀이 많을 거예요. 뭐 G20 회의도 유치했겠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어려운 우리 국민들 정말 아주 재래시장 또 일반 서민 힘듭니다. 그러니 마치 대재벌의 경제가 잘 된다 해서 경제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 지방선거의 의미를 정부의 신뢰와 직결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 문제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 신뢰가 아주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 문제, 법까지 만들고 대통령이 수십 차례 공약하고 여기 나오고 계신 정몽주 대표께서도 원안 추진을 틀림없이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뒤집었거든요. 이러한 신뢰의 손실이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바탕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천안함 사건도 일부에서는 일부 야당은 뭐 정권에 유리한 이슈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정권을 잡은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도 과거 정권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거 정권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이 정권 또한 2년 반 동안에 고칠 것은 고쳤어야죠. 그러니 많지 천안함 사건이 제기한 국가안보의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비판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아직 쓰지 않으신 이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정 대표께서 경제를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 수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제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또 이야기하고 하는 그 수치는 실업률, 고용률,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에 달하고 있고 고용률은 59%에 달하고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 실업자가 400만 명이고 비정규직이 8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민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주요 정책마다 아주 큰 주요 정책마다 그 국론 분열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국민과의 그 소통 부재 때문에 생긴 것인지 많은 정책들이 많은 종류한 정책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창조한국당의 핵심 공약은 이 4대강 사업 저지, 좋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그 4대강 문제를 보자면요. 저희 당은 그 4대강 16개 보를 그 건설 현장을 직접 그 방문 조사해서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그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생태 하천 조성 이런 것들의 그 허구성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70%가 반대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고 온상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복지 또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말씀하시죠.
그 몇 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에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람이 비리로 물러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전국적으로 230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이 112명입니다. 그걸 이 백분율로 환산하면 40%가 넘는 자치단체장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 그런 제안을 했었죠.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천을 한 자치단체장이 비리로 그만두게 되면 그 보궐선거에, 당의 선거에는 그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협약을 체결합시다.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정몽준 대표께서 그때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모처럼 이렇게 5당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런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처럼 정치권에 박수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지방정부 비리 방지를 위한 정치권 협약을 좀 체결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참여한 각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공천을 했는데 비리로 그만두게 되면 그 당의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합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대표님께 제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님. 네. 그 정세균 대표님 말씀은 제가 다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어느 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비리가 있었다 했을 경우에 선거에서 그 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과연 그 유권자들한테 우리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는 게 도요타 자동차의 그 리콜 사태 아닙니까? 어떤 제품이 불량품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걸 걷어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가 아닌가. 우리 정당이 할 수 있는 건요.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우리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안 내는 거는 선택의 기회를 아주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4대강 말씀을 잠시 우리 송영호 대표께서 하셨는데요. 예. 4대강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4대강이냐 틀리냐 이건 뭐 전형적인 파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60년대 후반에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들이 브루도저 앞에 가서 막 두루누워 있는 사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야당에 반대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고속도로냐 밥이냐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은 4대강이냐 틀리냐 이런데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점잖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이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님. 지금 정세균 대표께서 정치협약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모여서 뭐 협약하자, 무슨 맹사하자.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좀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있으면은 스스로 자당이 실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당이 정말 부끄러워서 따라가도록. 이거를 모여서 우리 손 붙잡고 서약을 하자, 협약을 하자. 아마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또 쇼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기서 무슨 협약을 하자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부끄러운 정당이 스스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몽준 대표는 지금 29초 남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야사당 대표님들은 보면 제가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 사당의 대표되신 분들이 모여서 무슨 합의도 하시고 또 후보 단일화도 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당히 부럽게 생각됩니다. 저는 혼자 있는데 최근에 인천 남동구에서는 민주당하고 민노당이 합의를 하셔서 후보를 갖다 민노당 후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민노당은 제가 그 민노당의 강령을 보니까 국방 예산을 현재 20%에서 5%로 낮추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뭐 이렇게 해서 쭉 얘기 나오다가 예.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회자 되면 권리를 지금 조금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조금 하시죠. 지나서요. 어떤 분께서 다음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민주노동 강기갑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정치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감세 법안 때문에 1년에 300억 이상의 지방 재정이 감소되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사실 현재 중앙국회가 3분의 2 이상 여당이 차지함으로 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나 시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방 권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특정 정당, 시의회도 특정 정당, 이렇게 독식 구조로 가게 되면은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나 시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앙 권력도 심판을 하지만은 지방 권력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와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가 한번 뒤집어 줘야 정화가 가능하다고 그러죠. 현재 특정 지역 정당의 공천만 받아오면 부적격에도 꽂아 놓으면 당선이 되는 이런 이제 선거 행태는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 권력을 교체하고 당선만 되고 나면은 특정 정당에 줄 서고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서민들을 외면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 권력을 심판하고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이런 선거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요구가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야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야당 공조를 해왔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단일 후보가 된 데는 상당히 지금 그 야당 공조의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님. 네, 주제에 돌아가서 지방정치 활성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지방 분권, 획기적인 분권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주 전형적인 중앙집권제 국가입니다. 모든 것, 사람, 돈, 자본, 정보, 권력이 서울에,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소위 1극형 발전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일본, 중국 다 다극형 모델로 갑니다. 우리도 국가 구조를 연방제 구조로 바꾸어서 여러 개의 지금과 같은 서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위 다극형 발전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시발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의 의미를 국민께 알리고 다음에 우리 국가 대개조로 들어가야 한다. 세종시는 바로 이러한 지방 분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범 사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 문제를 우리가 중히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님.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공약 가운데서 여야가 모두 다 그 일자리 창출 또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나라당은 이 5년 동안에 300만 개의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 10%인 30만 개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적은 그 토목공사의 일자리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그 명제이겠습니다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이미 고도 성장 시대를 넘어서 그 중성장 시대로 접어든 그러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는 이 성장이 중심이 아니라 고용 확대를 통한 그 질 높은 성장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벌 기업 중심보다는 그 중소기업에 그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좋은 일자리 약 40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즉 노동시간 단축과 평생 학습을 통해서 실업을 줄이고 약 그 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지난해는 2,455시간이라는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의 평균 노동시간이 약 1,670시간, 또 독일의 노동시간보다 1,000시간이나 더 많은 우리의 노동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평생학습을 시키고 또 손재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타 그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약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성장 시대에 고용 확대를 통한 질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 발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대 공약을 비롯해서 많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뭐 시간이 되지 않아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과거에 그 권위주의 시대나 있었던 관권 선거가 다시 등장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풍토를 대단히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가 됐네요, 벌써. 갑자기 그 인천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선심성 공약을 풀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방카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인천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그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정말 대통령은 그리고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방선거에 관권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지금 관권 선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4대강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홍보하는 것은 합법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4대강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인 대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선관위도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 진실이 나오기 전에는 북한 개입 가능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정세균 대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실이 밝혀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실로, 이 대통령도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도자나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가령 북한 개입성이 드러났을 때 국가가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가 나오면 판단하겠다 한다면은 그것은 법관이 할 일이지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가 됐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우리 정 대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 마땅치 않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 앞두고 왜 지방을 다니면서 자꾸 지방 정부의 정책을 말하고 선심을 쓰고 공약을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께서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예, 남북 관계는 정말 신중하고 돌다리 뚜들듯이 조심스럽게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예단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 지방선거를 공안선거 또 색깔선거로 몰고 갈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민주노동당 이번 지방선거에 5대 공약과 15대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국민 고용 안정망 확충, 무상교육 전면 확대, 우리 가족에게 주치의를, 아동수당 도입, 사회주택 20% 확보 등 민생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의회가 독식 구조로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선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정 정당, 지역 정당에 따라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시켜주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은 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선거 결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께서 36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방 정치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인 뭐 혁신이라든지 정치적인 혁신 여러 가지 그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 역량의 그 강화, 즉 주민 참여하는 그 정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즉 생활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민 투표제라든지 주민 소환제, 주민 소송제, 주민 참여 예산제, 이러한 그 주민 참여제들을 보다 높여야 된다는 것.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선거 제도라든지 또는 그 정치 혁신, 예.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자유토론을 벌여봤고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3분 동안 주도권을 주신 분이 응답자를 고르셔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토론 시간을 활용해서 각 정당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사실 이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의견들, 주민들의 주장, 또 주민을 위한 그런 이제 의회 구성과 지자체 구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권 선거가 사실 계속 정대되고 있고, 오히려 정책 선거로 가서 중요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4대강 문제라든가 친환경 급식 문제라든가 또 중앙정치에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실제 정책 선거는 묻혀지고 그야말로 강권 선거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주민들의 입은 봉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몽준 대표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런 유권 해석을 하는 데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도 동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뭐 한 30초 정도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 현 정권이 지난 정권처럼 관권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를 하게 했다면 그건 뭐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현 정권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대강 예를 드시면서 정책 대결을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가 한 거는 4대강 홍보관을 폐쇄하라고 그랬지 정책 대결을 못하게 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지하실 수 있고요. 예. 예. 또 다른 질문 하시죠. 아니, 저 일단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 말을. 3분은 다 쓰시는 게 저희 규칙입니다. 예,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쓰라고. 예, 예. 지금 또 다른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지시면 됩니다. 예. 지방선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풍년농사를 지어 주셔야 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 또 농민들, 노동자들, 중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워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 선거를 통해서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예. 이런 노력들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주도해 주시죠. 정몽준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질문이 집중되시는데요. 정몽준 대표께서는 세종시에 대해서 원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 10월의 보궐선거 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원안 추진하겠다. 그리고 당론 변함없다. 이런 말씀을 KBS, SBS, CBS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하셨고 여러 인터뷰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론이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뒤집은 것만으로도 지금 충청권이나 국민들은 속이 뒤집혀 있는데 대표께서도 말을 뒤집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당론을 정말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세균 대표께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개혁특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양당이 제시했던 60, 70개의 광역시로 만들고 시도를 없앤다는 것, 그것이 바뀌어서 시도를 존치하고 또 시군 통합을 한다 이것입니다. 정 대표께서는 그것은 이제 중층제를 두되 시도와 시군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즉 중첩되지 않게 고유의 권한으로 나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군이 갖는 그 지위가 과연 지방분권 시대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시군의 자치단체로서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세종시는 이제 원안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수정안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왜 원안 한다고 그러다가 수정안 또 얘기를 하느냐. 못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심려를 끼쳐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균형 발전을 할 것이냐. 이것이 공통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이 더 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지 수정안이 더 잘 이룰 수 있는지 함께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원래 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또 읍면동 이 3층 구조를 좀 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2층 구조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마련된 특별위원회에서 도의 그 역사성과 또 그 각 그 지역의 발전 등등을 고려해서 도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군이 통합된 그 기초자치단체가 예.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자율성과 역량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잘 예. 노력해보자 하는 취지가 합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께서 주도권 토론 주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정세균 대표께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희 그 야당, 야5당이 지난 1월에 모여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 야권 선거연대와 정책 공조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동안에 협상 대표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협상안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 민주당과 이 국민참여당 이 두 당에서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원래 희망했던 바랬던 그 좋은 그 합의 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두 당의 일부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 현 정권에 대한 그 심판이고 비판인 것뿐만 아니라 그 저희 야당
야당의 다음 대선에서의 다음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또 그러한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는지를 심판받는 그러한 그 계기도 되는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진정하게 수권 정당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면은 그 기득권을 양보해서라도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민주당이 앞으로 2년 후에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지방선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후에 2년 동안에 야권 간의 그 연합과 정책 연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싶으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번에 야5당이 연대 논의를 했을 때 저는 이 야권이 통합이 최선이고 연대가 차선이고 분열은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고요. 야5당이 연대를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은 절반의 성공 정도다. 다시 말해서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제일 먼저 불참을 선언했고 또 국참당과 민주당이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5당 중에 3당이 제대로 합의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은 필요한 경우에는 야당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예. 방금 답변 마치신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이번에 토론 주도자십니다. 네, 우선 그 이회창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검찰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통칭 그 스폰서 검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지금 저희 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한나라당이나 다른 정당,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은 안 되겠다. 그냥 검찰이 스스로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검찰의 문제를 검찰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창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그리고 또 상시적으로 이번은 특검으로 하더라도 상시적으로는 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검찰을 비롯한 특권층의 비리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 하는 점과 하나는 이 전교조 명단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이 법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대립하는 상황, 이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대법관으로서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뭐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우선 특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검찰이 제 자신을 스스로 조사를 못하면 특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매질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위원을 3분지 이상을 참여시켜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과거와 다른 모양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러나 이것이 혹시라도 재집 식구 감싸기로 간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특검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비처 문제는 이것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도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찬성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한다면은 그것은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옥상옥이 될 개연성이 크다면은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제 전교조 문제는 이미 제가 제 의견을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정교조 명단 금지를 명한 판결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가처분 명령에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해서 아주 사실상의 실력 행사로 나간 거 이건 잘못입니다. 더더욱이 거기에 다수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공조해서 집단적으로 거부한다면은 이거는 법치주의에 커다란 아주 혼란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다른 쪽에서 똑같은 행동으로 나올 때 집권당은 뭐라고 대응하겠습니까? 그런 많지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실력으로 거부 행사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 답변해 주셨고요.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우선 정세균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 옆에서 들어봤는데요. 한나라당이 특검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반대한 적은 없고 현재 검찰이 그 외부 인사를 기용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고 나서 하자 그랬지 반대한 적은 없고 저희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특검을. 여기는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비리 수사청과의 그 약자로 공비처라고 그러는 거. 여기에 관해서는 좀 의원분들의 의견이 좀 갈라지는 면은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이거 문제는 저희들은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 안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소대장이 그 옆에 있는 소대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가 이걸 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그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판결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 질의를 하면은 제가 듣기에 인천의 어느 남동군가 하는 지역에 민노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셔서 민주당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민노당에서만 후보를 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으로서. 근데 민노당은 주장하는 걸 보면 국방 예산을 20%에서 5% 이하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강령을 보면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우리의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국이 우리에게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는데 그렇다면 북한에는 민주와 자유가 있는데 미국과 다투는 북한은 민주와 자유가 있고 우리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셨다 그러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보수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야당을 자처하시는 분이 어떻게 뭐라고 그러나요? 친북적이라고 그러나요? 종북적이라고 하는 이 민노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시는지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 우리 민주당이 보수 야당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스스로 중도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내용이 민노당과 똑같다면 합당을 해야죠.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답변해야죠. 선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다른 정당도 선거 연대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책연합이 이루어져서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국방 문제 같은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노당과 협의를 하거나 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분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고요.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까지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는 정말 아주 허술하고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됐는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산화한 46명의 우리 젊은이들,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들이고 손자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국가안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여러분, 우리의 처자식과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나아가서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뭉쳐야 합니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응징을 말하면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우리 국가안보가 확실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호 대표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대결의 한국 사회에 사람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경쟁 만능주의에 맞서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가치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진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기 위하여 야권의 진정한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도 당당하게 대기업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분열과 대결이 아닌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보이겠습니다. 예. 소수와 약자가 존중받는 좋은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 기회가 바로 6.2 지방선거입니다.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라고 했더니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 경제 망친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남북 문제도 민주주의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이 정부 또한 공기업 또한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국민과 국가를 빚더미로 만드는 이명박 정권,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만 무능한지 알았더니 안보까지 무능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말씀하시죠. 정세균 대표님께서 지금 정부를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 정권은 그럼 어떤 정권인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무능하고 위선적이라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등을 돌린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국가의 안보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서민들의 삶도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외교 안보도 해야 되고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은 아직 모자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금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또 60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천안함 사태가 또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 훌륭한 선거농사, 풍년농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민주노동당 평화를 지향하고
경제적 예속, 군사적 예속에서 좀 자주권을 확보하자는 그런 강령을 가지고 한나라당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친북 정당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공개적 토론을 제의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서민 경제도 실패했습니다. 농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 도시 빈민들 지금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안기고 있는 정권입니다. 남북 관계도 위기와 긴장의 관계를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대 공조 저희들 지역에 따라서 많이 실현시켰습니다. 국민들께서 좋은 종자를 선택하셔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서민도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기지방선거로 결과로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최선을 다해서 평화와 상생의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서 이 천안함 침몰을 관련해서 각 당의 안보에 대한 견해 그리고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 당의 핵심 공약들을 들으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주셨던 각 당의 5분 대표 여러분께서도 토론의 규칙, 시간 엄수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2010년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